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 씨와 유튜브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야권에선 이 지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도지사는 물론 대권 주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를 대선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비대위설이 흘러나오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반값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최근 은행권의 신규 담보대출 중단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 어제로 D-200, 200일 남았는데 오늘로 199일 남았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은 충청 지역을 찾았다고 하네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청산 문제는 여전히 우리 현 시대에도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진상들 정확하게 규명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찾아서 역사에 기록하고. 네, 이 지사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고 이 전 대표는 천안의 이 유관순 열사 사당을 찾아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8월 달은 우리 광복절이 있고 애국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봉환이 되고 이렇게 안장이 됐는데 국립현충원,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참배를 거기 가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의 부분에서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서를 했거든요. 서훈 1등급으로 본인이 이제 총리 때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인연을 또 이분들이 다 이제 충청에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 계산이 더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왜냐하면 계산이죠? 네. 순회 경선을 대전, 충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9월 4일 날 이때 이제 권리 당원 등등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기선을 누가 먼저 잡느냐. 그리고 9월 네. 5일은 바로 세종 충북에 또 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에서 시작점이 이제 경선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상 향후에 벌어지는 순회 경선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온 심혈을 서로가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막 코앞에 닥친 경선에 맞춰서 후보별로 여러 가지 전략 세우고 셈법도 만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황교익 씨와 먹방을 컨텐츠를 찍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문제였던 거예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그때 찍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앞서서 해명을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를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바로 사과를 했으면 이 사과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과할 일 아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잘못한 거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뒤늦게 이틀이 지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를 했다고 해도 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방 일정 중에 보고를 받고 바로 올라갔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지방에서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원격으로라도 지휘를 하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조금 늦게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서 했던 일정이 이 황교익 씨와 함께 했던 먹방 촬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참 행복하고 즐겁게 떡볶이를 드시는 모습 등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즐거운 분위기, 웃음이 터지는 떡볶이 먹방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것을 지체시킬 만큼의 중요한 공모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뒤늦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남아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 그리고 최종 후보 선정 이후에 만약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본선 과정에서도 두고두고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과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우선 윤희숙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볼까 해요. 사과 아닌 사과문이다. 사과가 아닌 사과문이다. 진짜 잘못을 은폐하는 사과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야권 주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더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판, 대선판 흐름에서 이 떡볶이 먹방 관련된 논란이 크게 어떤 좌우, 이 판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차기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이 정당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분명히 뭐 중도층에게 특히 이제 MZ 세대에게 특히 이제 또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여성 유권자이기 때문에 마침 또 국민의힘 이 윤희숙 후보가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중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여권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과를 일단 하기는 했잖아요. 네. 사과조차 없었다면 더 늦어졌다면 이 파장은 이제 커졌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지는 남겠지만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래도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직전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또 관광공사 전 네. 내정자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리 지도자의 위기 리더십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좀 빨리 행동을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2000 쿠팡 화재에 대해서 더 나을 뻔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더 미루지 않고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커지는 파장만큼은 대체적으로 차단은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파장만큼은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사과에도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앞서서는 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 사과하기 전에 이제 비판에 반박했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 지사는 정말 시간대별로 뭐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다 해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했던 행적을 두고 이 지사가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 삼아서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이 현장에 있는 그 당시에 실종자 가족들 다 면담하고 계속 고생하다가 컵라면 먹은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물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고생하고 현장 지휘하다가 떡볶이 먹은 게 아니라 하하호호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박장대소 터뜨리면서 떡볶이 먹고 있던 중에 이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이 이 타임 스케줄을 보게 되면 저녁 한 8시 40분쯤에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으로 출발한 시각은 대략 한 밤 10시 반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저녁도 안 드셨다고 했는데 뭐 떡볶이가 사실 저녁 대신하기는 충분한 것 같고 이 2시간 동안 그러면 출발 안 하고 뭐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한 사실 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2시간 20분가량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를 받는 와중에 다른 짓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직무유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다른 일,
그 먹방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비판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번 사안에서 이재명 지사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냐는 이 과거의 대통령을 좀 엄정하게 비판했던 그 논리가 그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옮겨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 논란이 터졌으면요.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지사를 아마 좀 방어해줬을 겁니다.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연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호를 해줬을 텐데 지금 한창 치열한 대선 경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타 후보 소속 캠프들은 야당보다 사실 이 문제 훨씬 더 강도 높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진 시기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6년도 이 세월호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그래서 야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과 지금 쿠팡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도 이제 다른 비교할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조의 문제거든요. 세월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분노하고 뭐 이랬던 거는 그 학생들이 실제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안 돼서 모두 다 인명이 피해가 가는 다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쿠팡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 근로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2단계 대응을 이제 했던 것이고 그거를 곧바로 1단계로 낮춥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까지 해제를 해요. 이게 이제 이천 소방서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받으면서 해제를 하면서 그때 김동식 이제 뭐 이 대장이죠. 대장 등 해가지고 소방관의 일부분이 진입을 합니다. 사실상 그때 이제 진입을 잘못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지휘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김동식 대장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12시경인가요? 이게 재점화가 돼가지고 확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제1행정부지사를 현장에 파견을 하고 지휘를 이제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지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바로 이렇게 재점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창원에 머무르면서 네. 뭐 영상을 찍었다거나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부분 부적절성을 얘기를 합니다.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들어왔던 것이 그게 새벽 1시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월호에서 구조의 실패, 여긴 구조가 다 됐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던 거는 지휘의 어떤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이 뭐 지사가 갔다고 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들어간 김동식 대장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현장에 없었던 거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세월호와 비교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과 심리학의 대가인 치알디니가 분석한 바로 따르면 사과는 사과답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내용을 너무 덧붙여서 설명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 사과가 사과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신속하게 이왕 해야 될 사과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때 먹방 촬영 없이 더 빨리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해명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이 여론에서는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을 달 필요 없이 이거 정말 그때 빨리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 사과한다. 더 네. 빨리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과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뭐 사실 최근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쿠팡 화재 문제도 그렇고요.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황교익 씨 임명 논란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지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직 유지하는 게 리스크다 이런 분석들도 일각에서는 나오던데요. 그런데 사실 그 리스크인 부분보다 도지사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죠.
본인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캠프라는 비판 역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여당 내부에서 다른 후보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제가 이 지난번 이 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해도 9명의 비서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두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9명의 국회의원 비서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건 국회 내 의정활동하라는 거지 본인 선거하라는데 그 세금 쓰는 거 아니거든요. 도청이나 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공무원들, 시공무원들에게 세금 주는 것은 도민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이 모시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 선거운동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단순히 이재명 지사 한 명 때리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면 좀 성숙한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에 뛰어드는 후보들은 자기의 어떤 직위를 버릴 각오를 하고 도전해라. 그런 취지에서 뭐 현직을 내어놓게 해야만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정치개혁 법안을 좀 발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에는 90일 전까지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정의 책임을 맡은 분이 사실상 끝까지 책임을 좀 지라는 어떤 법의 그런 의미가 사실 그 안에 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서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사퇴하고 나서 경선을 했는데 여기에서 후보가 안 됐을 때는 돌아갈 도정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당의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후보가 안 됐을 때는 돌아가서 도정의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이 도정 공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네. 무조건 후보로 나오면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경선을 이제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됐을 때는 예컨대 이제 뭐 사퇴를 한다. 네. 뭐 그런 어떤 부분은 더 많은 공감대 형성될 수 있지만 예비 경선 차원에서 또는 경선에 아직 후보가 안 됐는데도 무조건 사퇴라는 것은 지금 뭐 홍준표, 남경필, 안희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도정을 책임지라는 그 부분도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네. 뭐 감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서 저희가 이 여권의 권력 구도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 황교익 씨가 이 후보직에서 경기관광공사 이제 사장의 후보직에서 물러나는데 큰 역할을 한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해결사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등장을 했다. 뭐 이렇게 그 기사들의 제목도 나오고 뭐 김어준 씨에 대한 역할론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할 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안 된다, 난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위로를 하겠다 이렇게 위로한다, 뭐 좀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좀 위로하고 나니까 사퇴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상황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상황이고 상황 할아버지고 간에 이거 황교익 씨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원로의 존재가 상당히 든든하겠죠. 일단은 정치적 중량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황교익 씨를 보호해주고 이 사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준 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위로나 사과만큼이나 비슷한 의미로 이 여권 지지자들 층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이런 일에 사서롭게 나설 수는 없으니까 그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존재가 일단 우뚝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여권의 큰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또 방식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볼 때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나 황교익 씨나 어느 누구 하나 기분 나쁘게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안고 가겠다. 그럼 이거 이낙연 캠프에서도 뭐라 할 말이 없고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고 황교익 씨도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번엔 이해찬 전 대표가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네.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좀 시끌시끌하게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네. 이걸 중재해줄 만한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이해찬 전 대표의 메시지를 야권의 지도자다 하시는 분들이 보고 좀 두루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권 정치인으로서 큰 지도자의 어떤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자, 호감도가 이제 파란색 부분이에요. 호감 간다라고 응답한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가 40, 윤석열 전 총장 29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 24, 그 밑에 최재형 전 원장 17%가 나왔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순서에 대한 분석도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호감도와 지지도는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우선 호감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질 수 있죠. 시시각각 예. 대선 경쟁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지도는 뭐냐? 지지도는 감성이나 감정이기보다는 우리 당의 네. 승리가 중요해.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후보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왜 시끄러우냐?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끈끈한 도정 수행을 통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호감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비호감도도 비호감도지만 호감도를 보시면 왜 이재명이 40%일까? 네. 이재명의 이 40%는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 지지층에다가 진보층과 일부 중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뭐냐? 대체적으로 반문 정서 반사 이익 쪽이다 보니까 본인의 호감도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보면은 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중도나 더 크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서적 연결고리가 이준석과 충돌하면서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것. 이낙연 후보는 더 호감도를 끌어올려야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낙연 후보에게는 호남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일부 진보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더 사실은 이 호감도에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좀 더 정서적 바탕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수도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누가 있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 자당 지지층 내 핵심 호감층뿐만 아니라 타당 지지층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이 호감도 조사가 쓰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연장선에서 여쭐게요. 지금 여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캠프에서는 이 8월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크게 상승세는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결정적으로 캠프가 우리 뉴스의 라이브를 놓쳤다. 아하, 그런가요? 제가 정확하게 4주 전 방송에서 아주 정확하신 빨리 이낙연 후보는 이 긍정적인 선거 운동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이낙연입니다. 이게 사실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장님의 분석을 안 들었다는 거군요. 여성표를 그러니까 제 분석보다는 우리 방송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골든 커스터를 기대하려면 빨리 파지티브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더 신복지라든지 이런 걸 더 매력적으로 청년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떡볶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라면 사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빨리 전환을 신속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더 약해진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윤석열 후보까지 싹 입당을 하면서 오히려 대결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가도록 놔둬버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사과까지 중심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자, 야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요. 주말을 맞이해서 행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이 언론 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에서 180석의 그 어떤 그 여권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퍼즐이 이 여권의 마지막 퍼즐이 이 언론재갈법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언론중재법 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아마 저는 이 법안이 180석의 독주로 통과되어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언론사들 보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라 평가받는 곳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라 평가받는 곳들도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외신 기자 클럽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국제적인 언론 기구나 기자들의 모임 협회 같은 곳에서도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이걸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이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모든 언론사와 언론기관협회로부터 비판받을 만한 법안을 추진시킨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에서도 마저도 비판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언론중재법, 이제 언론재갈법이라고 밝힌 이 법안에 반대 깃발을 들고 나서게 되면 보수 언론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진보 언론에서도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대정부 투쟁이나 대여 투쟁이 아니라 중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투쟁적 이슈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내린 것이고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이나 야당 지도부 그리고 뭐 야당에 책임 있는 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법안을 막는데 저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가 갈라지고 여야가 갈라지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나 일방적인 어떤 보수적 주장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언론사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게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모처럼 좀 힘을 합치고 100석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도 아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독주하고 있구나. 지금 정권 마지막에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싸울 만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단체, 뭐 언론단체나 뭐 이런 정치권, 야권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뭐 모든 단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소개된 단체들에서는 그게 이제 주가 되겠지만 아닌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다가가는 단체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 또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견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침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고의성이거든요.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실상 없는 사실을 할 때 징벌적인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의성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고의성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안에는 지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고의성을 규명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피해자여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원안에서는 언론이 그것을 규명을 해라, 고의성을.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사법부가 그것을 규명하는 주체로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론이 많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대상, 또 견제의 대상 중에 하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기업들이잖아요. 힘이 있고, 뭐 이분들이 사실은 이 손배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언론의 위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지금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에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최근에 계속 많았죠.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비대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조금씩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이 캠프 쪽에서 비대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이런 보도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 펴는 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야말로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에서 네.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없군요. 네, 튀어나온 조차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특정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 한 곳의 보도만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과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인지 네. 가까스로 이제 좀 봉합 국면에 들어서니 갈등을 다시금 자기 인지도를 위해서 자기가 주목받자고 키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후보와 지도부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이간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그런 정치적인 모략들이 대선 국면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긴밀한 소통,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언론 보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수면 아래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라인도 있을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거나 직접 통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면서 이 오해나 어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것 역시 당 지도부 그리고 주요 후보들 모두가 유념해야 될 대선 전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의 분석 의견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위설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대위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최근 자신을 향한 어떤 이런 당내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이런 모습들이 네. 계속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에게 보여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장해찬 평론가도 계시지만은 이윤, 이준석 또 윤석열 이른바 친근감을 두 인물의 친근감을 이야기할 때 연결고리를 얘기할 때 투스톤 이야기를 해요. 투스톤즈. 그러니까 윤석열, 네.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해서 투스톤즈라고 이렇게 친근감을 또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문제는 친근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디서는 비판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데 네. 이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이윤을 거두지 못하고 이윤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평론가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MZ 세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MZ 세대를 견인한다. 정말 페미니즘 논란만 야기되지 않는다면 남녀 2030 세대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준석 30대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창 좋을 때는 중도층까지도 견인하고 있는 확장성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두 인물의 결합은 어떤 이야기냐? 이른바 MZ 세대와 중도층의 결합 효과인데 네. 이렇게 삐그덕대게 되면은 정말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게 자기 지지층 플러스 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내연을 강화하는 거냐? 외연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의 의원들의 지지 발언 또는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겉으로라도 하하하 우리 너무 친해 이럴 필요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정치적 자산이 있는 대표와 정치적 자산이 있는 어떤 이 대권 주자와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그게 네. 사실상 논란이 실질화된다 그러면 이 당은 자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 가운데에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장해찬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입장을 얘기했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실제로 사실 작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김재원 최고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호통을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동일한 역할을 했던 비대위원장은 뭐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모셔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비대위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안 했겠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는 분명히 이런 맥락 속에서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비대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소속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분석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윤이라고 분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지도부 내부에서 이 당 지도부끼리 어떤 갑론불락이 있고 리더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게 마치 캠프가 한 것처럼 오도되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사상권 갈등이 최근에 많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젊은 대표입니다. MZ세대에 속하죠. 그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2030 세대를 겨냥한 민지야 부탁해라는 온라인 정책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소장님. 네. 민지야 부탁해. 민지가 민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민지, 김민지, 박민지 아니고 MZ 세대를 의인한 겁니다. MG 세대. MZ 세대를 이제 의인한 것인데 여기 우리 장해찬 평론가도 동영상에 등장을 해요. 네, 나오네요. 청년팀으로.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주목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연기보다는 장해찬 후보의 눈빛 연기에 더 눈길이 갔어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이건 멍미 약간 그런 반응이라서 저도 같은 반응이었는데 이게 검찰청사도 아닌데 민지야 어디 갔어? 왜 우리 민지를 좀 잘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걸 동영상을 왜 만들었지? 또 한번 책상을 탕 하고 치길래 네. 이건 뭔가 우리가 그 국정감사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좋은 뭐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는데 뭐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과연 MZ 세대가 이걸 좋아했을까? MZ 세대의 눈높이에서 이 동영상 짤을 만들려고 했다면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겸손하게 반려견 톨이라고도 이렇게 감산하면서 야 내가 너도 돌보는데 왜 청년 세대는 이런 돌봄을 못 보느냐? 2030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거 7호, 10호 세대 결혼, 출산, 육아, 취업, 교육 다 신경 써야 돼.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장해찬 평론가의 동공이 더 커졌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뭐 MZ세대가 과연 좋아했을까 이런 의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방금 영상에서도 등장한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자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비판을 이제 품어내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된 겁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메일을 보니까 하루 사이에 한 100통의 정책 제안 이메일이 왔고 네. 댓글 달린 건 정말 뭐 일일이 세기도 힘들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1000개가 넘었어요. 이런 이 MZ세대 2030들이 직접 윤 후보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다 전달하면 그 이메일 중에 보니까 제 욕하는 이메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리지 않고 그냥 이런 메일도 들어왔다고 후보에게 보고할 겁니다. 저희 이 2030 TF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답변을 해준다면 물론 모든 것에 대해 다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정책 지금 빈도로 보면요. 지방대학, 대학 평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후보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적어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 MZ세대에게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간다면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봤을 땐 평가가 반반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된다면 그 진정성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조회수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이재명 지사가 MZ세대를 겨냥해서 맞아요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3주가 지났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2.6만 회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민지야 부탁해 22시간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11만 회입니다. 화제성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플랫폼의 어떤 조회수만 가지고 저희가 척도, 어떤 인기의 척도를 나누기는 좀 힘들겠지만 분석을 할 때 근거로 쓰셨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갈등의 씨앗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이준석 대표도 부글부글하고 있고요. 또 경선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서병수 의원이 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물러나면서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병수 위원장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네, 결국 중립성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 서병수 의원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또 중립성 논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뒤이어 이제 선관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원래 서병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서병수 의원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맡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얘기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까 김건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인물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김정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치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당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정당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나가신 분이 또다시 돌아와서 뭔가 위기 상황이면 항상 이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준석, 윤석열 뭐 이런 갈등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지금 경선 룰이거든요. 선관위원장 왜 중요하냐? 경선 룰을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50%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역선택 방지는 조항은 늘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분은 스스로가 전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뭐 조언 정도면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양자 대결 주자 지지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양자 대결은 이 지사가 46이고요. 윤 전 총장이 3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양자 대결을 했을 때 36%로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양자 대결 분석의 키워드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본선 경쟁력이요. 물론 이제 자당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안 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그래도 양자 대결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건 결국 본선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 여기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럴 때 이재명 후보가 더 조명받고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보수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지지가 아니라 중도와 여성, MZ세대를 더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대1 대결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4주 전에 우리 방송을 더 심도 있게 봤더라면 그때 중수층이라는 말씀드렸죠. 자, 중도, 수도권 청년입니다. 이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물량 공세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이낙연 후보에게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저희 방송에 제대로 이제 뭐 PR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감사한데. 자,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다른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갑자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으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좀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고 있는데 무슨 윤석열 당권 무슨 장관설입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발언 수위가 웃고는 있으면 좀 센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거센 발언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걸 원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죠. 이 발언 이전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개 논란, 저거 논란으로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두와 다 싸울 것이다. 내가 당대표와 싸운 것도 윤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같은 편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쓰겠다고 좀 이번에는 과격하게 말할 필요성을 정치적 맥락상 원 지사가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런 식의 정치적 표현이야 뭐 모든 후보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같은 당 안에 있는 후보들끼리 뭐 무릎을 꿇는다 등등의 좀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원팀 정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의견만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정치권에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확인되지 않고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원 전 지사가 말한 것처럼 뭐 당권설이다 장관설이다 이런 것들은 대선 경선 아직 열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나오기에는 너무나 이른 섣부른 음모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하고 굉장히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인데 강한 비판을 여러 명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수 강성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앞서 저희가 또 분석을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또 했고요. 또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시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의 선거 국면에서는 인지도는 이미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폭발적인 어떤 지지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계기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또는 다른 진영의 후보들 네. 뭐 당내건 당 바뀌건 모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모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주목을 이제 이끌어내는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내세우고 뭔가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당내 이 대선 예비 후보들 간에 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말싸움이 치열한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당대표를 했었고 지방선거 대패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건강한 보수에 큰 걸림돌이었던 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캠프는 꼰대 정치, 자폭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건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지금 지지율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지지율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뭐 네. 최재형 지사 같은 경우 아직 제일 앞서고 있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아직 수치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거에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까기가 나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 자릿수 지지율이거나 기껏해야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이라도 유력 후보를 쫓아가기 힘들 때는 뭔가 분란을 더 일으킬수록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런 이제
실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주목을 받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이 선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남는 선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 후보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일단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포지티브가 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을 본인 스스로의 비전을 꺼내놔야 돼요. 이게 솔깃하면 이런 공약이 있었어?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뭐냐? 막 고민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 정책을.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 후보들 얼마나 역량이 있습니까? 토네이도 마케팅입니다. 이른바 파도와 소용돌이 칠 수 있는 그런 토네이도 마케팅을 통해서 선거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런 정말 좋은 후보가 있었구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각인 효과 전략도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야권도 역시 지지율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국민의힘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 이곳 채널A 수습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0년은 매일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자가 되면서 신조로 삼은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 부호가 누군가 피 흘리며 쌓아온 진실을 가리진 않을지 매 순간이 두렵습니다. 언론인은 고시로, 자격시험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양심과 두려움, 부끄러움은 365일 스스로를 시험하고 당금질합니다. 한낱 이름 없는 기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 제4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권력은 아닙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앞뒤가 다른 자, 상식과 법에 어긋난 자, 부패와 거짓에 맞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국민에 알릴 뿐입니다. 그렇게 언론의 본령은 권력의 견제와 감시이건만 이제는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 하는 걸까요? 그들이 만들겠다는 법은 가짜뉴스 퇴출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진원지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유튜브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복적이라거나 회복하기 어려움 같은 추상적 표현은 비판적인 보도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힘 있는 자의 입맛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당장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언론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고발 보도 초기부터 소송전을 남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언론은 항상 비상식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명명한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해외 언론 단체들까지 나서 비판 성명을 내는 건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같은 속물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논란은 유치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한 기둥이 언론이라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허술하디 허술한 법으로 성급히 통제하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만 만들면 못할 게 없다는 그릇된 법률 만능주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알게 모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권세호 고려대 겸임 교수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서 이제 7개월째 계속
1%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누적 상승률이 11%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현상인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제 수급 불균형의 문제이긴 한데 이 공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전인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그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서 그래서 이 정비구역을 이제 해제하면서 네. 약 25만 가구를 이제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 뭐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요적인 측면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수요적인 측면을 한 세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크게는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기준금리도 하락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네.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어떤 그 수요를 좀 자극하는 어떤 수요 충격을 주는 정책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견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이때 집을 사지 않으면은 또 영원히 못 살 수 있다는 이런 공포, 그 네. 패닉 바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어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아파트의 매매 비중을 좀 보면요. 특별히 몰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6억에서 9억 사이예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다주택자를 이제 좀 규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똘똘한 성향을 네. 보이고 있는데 이 9억이라는 이제 숫자가 우리가 세법적으로 보면 조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는 최근에 이제 논란 끝에 그 2% 상위 2% 그 비율 가세를 이제 11억으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합의는 되었지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9억이 이제 공제 기준이었다가 이제 11억으로 바뀐 것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9억 이하가 되면은 또 0.05% 감면하는 규정도 있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경우에 비과세이긴 한데 고가 주택인 경우에 또 세금을 또 추가로 냅니다. 근데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는 9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12억으로 이제 상향해야 된다는 어떤 그 논쟁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9억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더 고려한 요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보면은 제일 아마 궁금하실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많이 나왔던 뉴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보대출 막겠다, 대출 막는다. 시중은행들 지금 뭐 부동산 이렇게 집값은 뛰는데 저 돈을 빌려야지 겨우겨우 집값 낼 텐데 부동산 집값 다 막겠다는 거냐 지금 대출까지. 정말 이거 시중은행 다 대출 막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좀 조성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이제 그 중단한다는 것에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착수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한국은행도 지난 테이퍼링이라 하면은 예. 이제 양적 완화에 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돌려받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시중에 푼 예. 돈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시사를 했고 또 급격하게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라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 대책의 하나로서 또 이런
대출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작 정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네. 지난번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님께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력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현재는 0.5%로 상당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신호를 던지고 이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정부가 어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좀 관리돼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제도가 발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혼란을 이제 초래하고 이제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대출이 중단되었을 때는 대부업자라든지 사채업자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제2금융권 또는 다른 시장으로도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금 안정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이런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게 이겁니다.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 금리 상승 자체는 현재 여러 가지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이나 이렇게 봐서 우리 한국은행 자체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금리 상승은 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없는 신용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저신용 어떤 우리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어떤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가 조금 대안이라든지 어떤 저금리로 어떤 대출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조금 같이 수반하면서 이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26일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나눴다시피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복비도 자연스럽게 덩달아서 많이 올랐어요. 정부에서는 이 복비 부분을 좀 개편해서 좀 낮추자는 취지로 이제 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놨는데 소비자도 또 중개업자분들도 만족하지 못한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교수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복비 개편안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 아까 대출 중단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 또 인하 이 논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폭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전만 보면 좀 중저가 아파트인데 지금은 중고가 아파트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또 소비자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 그리고 이제 중개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도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을 하고 손해배상액도 이제 높이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없으면은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동산이 답이군요. 네, 지금까지 중개 수수료 복비 개편안 하고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정윤철 기자도 함께합니다. 자, 재난영화 두 편으로 준비했네요. 네, 땅꺼짐 현상을 뜻하는 싱크홀을 소재로 한 영화 싱크홀과 광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들을 다룬 영화 33입니다. 네, 먼저 최신작인 싱크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입성 11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가장 동원과 집들이를 온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같은 빌라 주민들이 싱크홀로 인해 건물과 함께 지하 500m로 추락하는데요.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주인공들의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곳곳에 웃음 코드를 넣은 코믹 재난 영화입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과장님 살려주세요! 왜 거기서 근데 당신은 살인자야! 아니, 보통 재난 영화는 비장하잖아요. 싱크홀은 정말 반전 매력이네요. 네, 김지훈 감독은 2012년에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를 다룬 영화 타워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김 감독은 슬픈 재난 영화였던 타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번 영화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작 타워는 이제 재난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이번 싱크홀은 재난의 양상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희망과 사람들의 유쾌함을 좀 담으려고 했고요. 김 감독은 적재적소의 위트를 첨가하기 위해 배우 차승원과 이광수 섭외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둘 모두 영화와 TV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연기력과 유머 감각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보니까 싱크홀을 진짜 같이 보여주려고 제작 과정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제작진은 싱크홀 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움직이는 세트 위에 부서진 빌라를 지었습니다. 인공지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데요. 연기 도중 몸이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촬영 전 스트레칭이 필수였고 멀미로 고생한 배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극장가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싱크홀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인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52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웃음과 감동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까 다소 산만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답답한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33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광산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에서는 2016년에 개봉했습니다. 제목인 33은 광산 밑바닥에 매몰됐던 광부들의 숫자입니다. 영화는 광부들이 사고 발생 후 69일을 버틴 끝에 살아 돌아오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네,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동적이다 이런 반응들 많았죠. 네, 할리우드 스타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적이었고 연출에 있어서도 좌절감과 희망 사이의 완급 조절이 탁월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상식량을 나눠 먹는 힘든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배우들의 연기가 일품입니다. I believe we'll make it out of here because I choose to believe it. All 33 of us. 모두가 똘똘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의지와 동료애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입니다. 네, 정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저녁 9시로 1시간 단축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모레부터 막을 올립니다. 도쿄 국립경기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3일간 펼쳐지는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화요일 판가름 납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선 조민 씨의 이른바 입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부산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야당이 반발 중인 언론중재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토론을 고려 중입니다. 네, 홍앵커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정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제주도에만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네. 내륙은 오후부터 다시 맑아지면서 오늘 하루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그래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낮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5.5도였는데 오늘 예상은 29도입니다. 또한 광주 30도, 대구와 강릉 31도로 30도를 웃돌아서 무더위가 예상되네요.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러니까 오늘 가을 장마가 끝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월요일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엔 충청과 호남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